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해외 사업 추진 실무를 같이 하게 될 유승우입니다.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서 해외 사업 추진 실무라는 과목을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과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실무적인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말 그대로 이제 실무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죠?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도 있지만 한 5년 정도 무역과 제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동안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에서 또 같이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해외 그 시장을 개척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과목을 저도 추천받은 이유가 저희 이력 자체가 오랫동안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척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것, 뭐 특별하게 회사 추진 실무라는 이런 과목이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 회사 추진 실무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위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잘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교수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서 회사업 추진 실무를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말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해외 사업 추진 실무에서 이제 우리가 습득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해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야 될 경우.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 즉 무역 의존도가 뭐 적을 때는 한 60%에서 많을 때는 80%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죠.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제 GDP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한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1.7조 달러 지금. 근데 이제 무역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교역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것이 1.2조 달러에서 그다음에 1.4조 달러. 그러니까 총 우리가 한 1년에 생산되는 GDP가 한 1,7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1,100조에서 1,400조 사이에는 그거는 이제 교육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부서에 직접적으로 해외 수출을 해외 개척하는 부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직접적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회사는 대부분 해외와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하는 순수한 내수 기업은 국내에서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내수에 하지만 내수의 비중을 두지만 또 어떻다고 또 여러분들 그게 이제 그 다른 부서에서는 또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일정 부분 또 뭐 수출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직접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속한 조직의 해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조직의 어떤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의무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해외사업 추진 실무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하고 조금 해안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조직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조직에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을 떠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수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20에서 30%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학생들이 1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들 모두가 여기에 나름대로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같은 동기생이고 이렇게 동창생이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서로서로 팔아주고 사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70%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1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다들 상품을 갖고 있고 친하지만 이 중에 우리끼리 서로서로 팔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명은 우리 아닌 지금 이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무턱대고 나가서 뭐 내 물건 팔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차려놓고 뭐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운영이 될 수가 없죠. 왜? 물건을 팔아야지 운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하면 파는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고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고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조금씩 임프루먼트가 있다. 발전이 있다. 디벨로핑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고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고객이 혼자 아무리 나이스하게 차려놔 봐도 파리만 날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사업 추진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을 찾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학기에 그래서 교재를 지난 학기에는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스크랩 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우선 이제 가장 해외사업 추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고객을 찾는 부분이다.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고객이 없는데 아무리 다른 걸 하고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인식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교과서를 일단 물론 우리가 고객을 찾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100% 두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찾았을 때 이제 고객과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해외에 또 진출하기 위해서 그죠?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해서 직접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직접 수출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가거나 또는 바이어에게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보통 직접 수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직접 수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이제 간접 수출이다. 대부분의 수출이 그렇죠. 직접 수출이란 것은 본인이 현지에 가서 지사나 판매점을 직접 설치하고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우리가 직접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한 이제 어떤 현지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영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어떻게 하고, 뭐 세금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부분도 일부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회사업 추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외에 진출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수업 계획서를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한번 제가 이제 교과서가 교과서는 이제 조기창 앞전 코트라 관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박영사에서 나온 실무회의시장 조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텍스트로 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이제 해외 시장을 찾기 위해서 실무조사론인데요. 그러면 이제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보통 내용이 이 책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해외 시장에 뭐 여러분들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대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시장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국가들에 대한 정보들이 쫙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코트라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통상 정보입니다. 통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역 환경, 그러니까 무역 정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는 WTO,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TA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WTO와 FTA 그 다음에 이 국가들이 이제 어떤 국가들과 자기가 진출하려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과 이제 통상 정책을 어떻고 또 FTA를 어떻게 맺고 있고 또 그 FTA 조건들이 어떻고 그죠? 여러 가지 틀리죠. 그죠? 우리가 이제 FTA는 가장 큰 메가 FTA는 E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이제 중심이 된 나프타가 있는데 나프타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그걸 이제 깨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9년도에 그걸 깨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중심이 된 우리가 이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재편한다. 올라오고 말라마라. 그래서 만든 게 USMCA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SMCA는 뭐 말 그대로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 멤버들이 멕시코가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FTA라는 것은 WTO는 여러분 알죠? 1995년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입니다. 그죠? 결국 WTO는 이제 1948년도 가트 체제 이후에 계속되어 오던 이제 자유무역의 어떤 하나의 완성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WTO 이후에 이제 자유무역의 기조가 계속되어 와가지고 이제 2008년도에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국가들이 이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뭔가 조금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좋기는 좋은데 이게 좀 손해보는 것도 많고 위험도 많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자기 나라들의 자기 국가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레귤레이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계한다. 옛날에 보호무역주의, 그죠?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 제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세를 인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높은 관세율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갈등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전후에 이제 이 가트를 출범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트는 무역 및 관세에 관한 동맹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트가 자체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가트 이렇게 들어봤는데 가트는 자체가 급하게 전후의 복구를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국제조직으로서 우리가 각국에서 승인을 받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들이 갑니다. 그죠? 한국에는 뭐 외교통상부에서 뭐 교섭 대표가 가겠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다 부서가 틀립니다. 그런데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그리먼트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이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실무적인 것을 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obligation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의 영향을 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난리가 났는데 국회에서 각국의 국회에서 뭐 어떤 가트에 뭐 이렇게 그렇게 그것도 힘듭니다. 그죠? 그것도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추진하려면.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뭐 약속이라 할까요? 약속 정도로서 뭐 그렇게 하자라는 약속 정도로서 어떤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가트가요. 그래서 이제 가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구속력이 없다. 그것을 어기더라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만들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가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함으로써 서비스라는 부분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죠? 서비스라는 부분. 이전에는 그냥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죠. 낙후되어 있었고, 그죠? 뭐 서비스 분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금융도 있고, 의료도 있고, 법률도 있고, 뭐 이랬지만, 뭐 옛날에는 뭐 의료라면 뭐 시골의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진찰 받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끝나는 거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죠. 뭐 은행이 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이 뭐 그렇게 잘 갖춰져 가지고, 뭐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은행이 연대돼 가지고 크레디트 카드를 뭐 하고 뭐 신용장을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그죠? 그냥 뭐 은행이 있으면 뭐 그 은행에 가가지고 옛날 분들 여러분들은 뭐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은 썼습니다. 썼어. 내가 얼마 은행 직원한테 순전히 달려 있는 거죠. 은행 직원이 통장에 씁니다. 얼마 예금되고 얼마 지출됐고 도장 찍어주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안 가죠? 그게 뭐 하나도 전산으로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걸 끝입니까? 그걸 끝입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에다 썼습니다. 얼마 이렇게. 물론 타이프가 나오지만 그거는 뭐 타이프 정도, 뭐 우리 보통 타이프 치는 정도의 기계로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통장 잊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부정도 많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뭐 온라인으로 전부 다 돼가지고 ATM기 빼고 뭐 이런 거 있나? 없죠. 이런 서비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급격하게 우리가 1970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그리고 인터넷이 굉장히 보급되고 이런 컴퓨터 문명이 갑작스럽게 팍 이렇게 한 것이 1970년 말에서 1980년 들어오면서입니다. 그전에는 뭐 거의 속된 말로 조선시대나 그때나 크게 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통상 환경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FTA로 다시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선 우리나라부터 챙기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좋은데 글로벌라이제이션 처음엔 재미 봤죠. 누가 선진국이 재미 봤죠. 선진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니까 온 나라들 다 빗장을 메고 있었는데요. 후진국들. 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스탠더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안 하면 원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세계화죠. 그죠? 세계화 바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능력도 안 되는 기업들, 이제 나라들이 다 문을 여니까 자국의 산업이 다 뭡니까? 폭삭 크랩션이 되는 거죠. 왜? 선진국에 있던 어떤 기업들이 다 진출을 해가지고 해외에. 그러니까 속속속 이제 빨대를 넣어서 다 이제 좀 자기들이 이득되는 걸 싹싹싹 다 빨아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빨아가는 건 좋은데요.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아웃소싱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란 거는 우리나라도 뭐 이규교 때하고 참 굉장히 그 험블한 그리고 한 빈국이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백의 민족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란 게 뭡니까? 옛날에 한때는 또 우리가 그 중원을 갖다가 평정한 그죠? 고려 시대에 그죠? 그런 게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스마트한 그죠? 그런 머리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아웃소싱을 받으면서 점점점 이제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3D 업종들 물론 3D 업종들이라서 다 그냥 기술이 없는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일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건이 그죠? 여건이 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쉽게 보니까 잘하거든요. 그러고 일단 뭡니까 노동비가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주고 있고 자기네들은 편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그게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은 임금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선진국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해주면서 점점점 뭡니까 기술적인 노하우 처음에 기계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톱니바퀴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안에 뭐 복잡한데 뭐 하루 이틀 계속 이제 뭐 보다가 10일 뭐 한 달 1년 들어보니까 갑자기 눈에 팍 들어오는 거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리 돌아가는 거. 왜냐면 고장이 나니까요. 고장이 나니까 고쳐보려다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치니까 그게 머릿속에 강하게 이제 박히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왜 다칠까? 저게 저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이 다친다. 그럼 저게 왜 저렇게 돌아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점 기술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기술 축적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LC죠. Product Life Cycle. 즉, 상품 주기 위론. 그게 따라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셀폰, 즉 그 휴대폰을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삼성에서 처음에는 2G를 만들었죠. 2G를 만드는데 나중에 2G를 만들고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스마트폰 중에서도 또 노트를 만들고 쭉쭉쭉 올라갑니다. S10, S12 뭐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2G를 쓰는 사람들 몇 사람 됩니까? 이제 할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들 학생들 쓰겠죠. 그럼 2G에 대한 소비량은 어쩌면 적죠? 그럼 뭐 이거 어떡합니까? 부품 필요하죠? 자, 근데 2G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공장에서 만들기는 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프리카나 다른데 아시안 국가에 이걸 넘겨주는데 넘겨준다고만 되나? 물론 처음에는 기술을 안 주죠. 근데 기술도 줍니다. 대부분 경우에. 왜? 이제 기술 쓸 필요 없다고 주는 거죠. 자, 줬다. 근데 이게 그 나라에 가서는 이제 한창인 거죠. 한창. 조금 세대가 뒤지지만은 한창인 거죠. 한창이라서 이제 그 나라에 그걸 기술을 이전해 간 사람들은 이제 그 뭡니까
원래 만든 나라에서는 쇠퇴기가 갔지만,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성장기에 올라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하우 축적돼서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의 제조국인 한국에다가 수출합니다. 왜 수출합니까? 그게 아직 수요가 있으니까요. 적지만. 그러다 보니까 역수출이 오는 거죠. 근데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수출이 되는 거죠. 역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과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시프트 되는, 빨리 바뀌는 이런 기계들은 그나마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 그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죠. 기술력을. 뭐 어쨌든 뭐 수출해봐야 옛날 걸 하니까. 그런데 기계라는 부분들이, 또 스마트폰 같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계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바깥 외장 같은 게 좀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래야지, 안에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에서 조금씩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뒤처진 기술을 가지고 받은 사람들도, 받은 국가들도 조금만 연구하고 노력하면 이거를 원래의 제조사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조사를 따라와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어떤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좀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없다. 이거 줬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에 줬다 합시다. 아시아 국가에 줬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줬다 합시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기술을 딱 하고 이거 막 응용을 해서 올렸어.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거 뭐 또 거의 따라오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시장에서 못 따라오게 하자. 그래서 수입을 금지해라. 자, 수입을 금지해라. 자, 할 수 있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통상이란 겁니다. 통상. 그게 통상이다. 그거는 미국이 애시당초 자기들이 자기 제품을 해외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 자체가 세계화였습니다. 그 세계화를 문서화시켜 놓은 것이 WTO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외국 물건을 갖다가, 들어오는 물건이 이거 보니까 우리 시장에 불리하다 싶어서, 우리 기업이 불리하다 싶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이런 것들을 부과해가지고 막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또 그 조건은 또 어디에 되어 있냐면 WTO의 협정서에, 그것은 아주 그 절차와 범위와 어떤 조건들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가 버렸던 제품들, 자기가 넘겨주었던 것, 그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세계화가 좋은 게 아니구나. 나 세계화 우리는 싫다.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화를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부하는, 그것을 이제 뭐냐면은 소위 하기는 자국 이익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2017년도에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죠. 그죠? 그런 이제 미국이 이제 뭡니까?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선봉하고 주창한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자국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보고 있죠. 대표적인 관계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죠.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딱 생각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생각이 그대로 이제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상의 정책, 그럼 이 나라는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느냐. 또 최근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있었죠. PPP. 그냥 이제 패시픽,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그죠? 그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TPP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느냐. 그럼 그런 그룹들이 속해되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유리하냐. 왜냐하면 이제 WTO란 것은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이제 그 약속이죠. 세계화를 위한 약속입니다. 근데 FTA는 그래서 이제 왜 우리 그걸 WTO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다국적 협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협정이 하나 체결되면은 그게 속하에 있는 나라들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양자간 협정이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또 마음에 맞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있죠. 근데 야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우리끼리 좀 더 지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만든 룰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FTA라는 겁니다. 그게 양자간 협정이라는 거죠. 근데 FTA는 사실은 WTO의 어떤 그림에서 보면은 그것은 다시 뭡니까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근데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고선 그것은 자유화를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건 자기네들끼리의 촉진이죠. 원래 WTO는 야, 너희들끼리 서로 장벽 치지 말자 해서 다 허물은 건데 FTA가 다시 그 장벽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장벽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장벽을 치면서 아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장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좀 더 무역을 많이 자유롭게 하자고 어떤 철폐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는 좀 더 뭡니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부딪히느냐? 자, 혜택이란 부분입니다. 혜택. 그럼 혜택. 자, 혜택이란 부분이 뭐냐? WTO에서 말하는 혜택이란 것은 제국 대우입니다. 제국 대우란 것은 뭐냐? 자, 당신이 어떤 A란 10개의 나라와 거래를 한다 이거죠. 어떤 A라는 나라가. 자, 그러면 당신이 B라는 나라에게 다른 9개 나라들에게 주지 않은 혜택을 줬다면 다른 9개 나라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제국 대우입니다. 그러면 공평해라 이거죠. 공평해라. 공평해라. 이것이 제국 대우입니다. 자, 그런데 FTA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A라는 나라와 특별하게 좀 더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FTA는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 원칙적인 WTO가 똑같이 해라는 거하고 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역으로 다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다. 근데 A하고 B는 FTA를 체결한 A와 B는 뭐냐면 우리는 좀 더 우리 두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면 WTO에서 규정한 것보다 좀 더 허물기 위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FTA는 뭐냐면 완전히 이제 허물자 한 나라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더 무역이 더 정진되고 뭐 그냥 우리나라 똑같이 내국민 대우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EU죠. 가장 큰 FTA.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 이야기했고, 뭐, 나프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CEP이라는 거죠. 아시아에는 RCEP이 있고, 또는 TPP가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그죠? 뭐 RCEP은 중국이 주도하고, TPP는 지금 이제, 미국이 주도하다가 나가버렸어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큰 하나의 어떤 바운더리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중 메르코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또 APEC, ASEAN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뭐냐면 일종의 FTA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국가가 자기가 진출하는 나라는 국가가 어떤 그룹의 FTA에 속했냐에 따라 그 자기가 팔려는 상품의 어떤 관세율이라든지 그 상품에 대한 정책들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지 이제 자기가 유리하게 이제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매니지먼트, 즉 국제 경영이죠. 그 무슨 이야기냐? 국제 경영이라는 이야기는 자, 이 국제 경영과 FTA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국제 경영은
키워드는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뭐냐? 자, 옛날에는 한국에서 내가 기업을 한다 하면, 자, 본사도 한국에 있고, 공장도 한국에 있고, 그죠? 뭐, 모든 거기에 하는 스포츠 시설도 한국에 있고, 연구소도 한국에 있고, 판매도 한국에서 판매합니다. 수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최적의 경쟁력을 갖는 지역에서, 지역의 그러한 매니지먼트, 자기의 경영체를 분산하는 겁니다. 자, 본사는 한국에 있다. 콜센터는 어디에? 인도나 필리핀에 둔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임금이 싸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은 스마트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산은 어디에? 또 뭐 베트남에서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즉,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죠. 옆집에 있는 거 똑같죠? 화상회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통신비가 들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부산에 어떤 공항 옆에 사무실이 있다면,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가깝게 갈 수 있죠. 그죠? 더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해외를.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땅값이 싸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입지가 좋은 곳이죠. 자, 그것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건데요.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의 국제적인 포커스인데,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A라는 나라하고 교육을 하고 싶다. 근데 A라는 나라에 내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A라는 나라하고, FTA가 없다. 그러면 A라는 나라와 FTA 있는 나라에다가 공장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A라는 나라에 수출을 하면, 그거는 A라는 나라와 그 B라는 나라는 FTA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세도 없고, 뭐 통관도 없고, 통관도 괜히 자유롭겠죠? 그러니까 뭐 지집 왔다 갔다 하시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원료는 또 어디서 구하느냐? 또 원료는 또 A라는 나라와 또 협정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 다음 B라는 나라, 즉 공장이 있는 나라와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에다가 와 원료를 구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대로 다 이렇게 협정을 봐가지고 그 협정에 봐서 요 나라 내 품목에 대해서 요 나라는 10% 부과하구나. 요 나라는 5% 부과하구나. 요거는 3% 부과하구나. 요거는 없구나. 그러면 요 없는 데서 요리 가져왔다가 요로 갖다 막 옮기는 거죠. 근데 옮기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죠. 근데 비용이 드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싸다 하면은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옮겨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FTA 비즈니스다. 여러분들 FTA 비즈니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FTA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FTA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고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고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이 클래스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것만 열어놓고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듣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여러분들은 특히 이건 실무와 직결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학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강의는 그냥 제가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25년 동안 제가 무역과 제조업, 기계 제조업에 종사를 했고, 그것도 이제 오너로서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선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실무주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동영상에 틀어놓고 말이죠. 시간만 하면 꺼버리고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과 학교를 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이야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이제
대강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사면은 이용이 있겠지만, 대강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우리가 지출할 국가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통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통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경제, 무역 동향 정보, 상품 정보. 상품 정보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도 각 나라의 관세청에 들어가면은 그 상품이 얼마만큼 1년에 들어왔고, 그 상품이 또 얼마의 가격으로 수입되는지, 물론 이제 그 조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거 이제 언더밸류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양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양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건 관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요. 수입을 하면서 막 그냥 그 세금을 내는 걸 아까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양도 속이고 품목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세 행정이란 것이 그걸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들어온 컨테이너의 10%만이 랜덤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돌려가지고 컴퓨터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신고자, 즉 수입 신고자가 수입 신고하는 내용을 보고 큰 하자 없으면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거 막 일일이 보고 있을 그런 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수 같은 거 이런 거 오는 거는 대부분 현지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오거나, 또 우리가 현지에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미국 수출한다면 보통 뭐 CY나 이런 데 갖다 놓잖아요. 보세국에 갖다 놓으면은 우리는 그냥 잘 가는가 싶죠. 여기에 다 미국 세관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왜냐하면 자기 나라 안으로 마약이나 이런 밀수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인터폴하고 공유해가지고 하고, 딱 그거 되면 이제 물건이 의심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갈 때 그걸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나라 물건도 아니고. 그럼 자기 나라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인스펙션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런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세관 자체로서는 이제 그걸 일일이 다 그 신고된 물건이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나갈 때는요, 컨테이너 안을 레이저로 봅니다. 레이저로 보는데, 이제 그 트레일러가 딱 들어가면 그 레이저 빔이 있는 안쪽으로 딱 들어갑니다.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터널 세차식 그 세차기 있죠. 터널식 세차기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수 내리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 빔 해갖고 안에 뭐 있는가 보고, 내용물 비슷한가 뭐하고 수입 면장에 신고한 인보이스하고 딱 봅니다. 보고 이제 봤을 때 별로 있으면 통과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100개 다 그러냐. 100개 다 그러면 정체가 돼갖고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도로에 차 물리는 거랑 배가 들어올 때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뺑뺑이 랜덤으로 그 검사할 물건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수입업자가 통관 기다리고 있으면 통관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관세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그럼 통관 걸리면 이제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딜레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직원이 주요 항에 가 있다가 의심나는 물건을 신고하면 되고, 또 이제 한번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고 전력이 있는 사람들, 조금 이제 뭐 안 맞아갖고 조사를 한 받았던 사람들은 또 랜덤에 걸린, 랜덤이라 하지만 그건 따로 관리하겠죠. 뭐. 그죠? 그 사람들은 또 그럴 가능성이 또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산업 정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시 정보, 해외 투자 진출 정보, 뭐 투자하는데 각 나라들은 어떠한 투자 유치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유리하고, 어떤 상품들이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건설 정보도, 우리가 건설을 하는 그러한 이제 수출, 건설 수출도 다 그런 플랜트 수출이나 건설 같은 것도 진출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국제 입찰 같은 거죠. 조달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 바이어하고 신용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죠? 바이어하고 신용 정보를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내가 필요한 바이어를 찾고,
이제 코트라 같은 거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코트라는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주요, 지역의 무역관을 갖고 있습니다. 가면 여러분들이 코트라를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어요. 옛날에 코트라는, 내가 옛날에 그 막 이렇게 트레이드 미션 나가고 할 때 코트라는 조금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가면은 뭐 조금 이제 뭡니까 그래서 한때 코트라 무역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코트라 가니까 뭐 밖에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되더라. 매칭이 잘 안 되더라.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드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요. 중소기업 여기서 우리 제품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제품을 갖다가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제 그걸 입수를 받아 갖고 그 제품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 또는 유관한 이제 이런 기업들을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한날 1시에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죠. 가면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의 대표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서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장님이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그러니까 제일 상품에 대해서 열의 있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아니면 이제 핵심 뭐 좀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면 이제 가는데 한 20명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그 사람들이 순서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열심히 합니다. 파는 사람들.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보고 나하고 상담이 매칭이 됐지 할 정도로 몰라요. 근데 더 웃은 이야기는 이제 한 10명이 오면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하고 상담했던 사람이 좀 있으면 옆 테이블 또 다른 회사 나하고 같이 갔던 다른 회사에 전부 다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현지에서 메뚜기랍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 상품을 하는 게 물론 자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팔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느냐? 없는 거죠.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한 번 두 번 와서 이야기 들어가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우리 기계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있나 없나? 성과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상담하고 했을 때 그 상담한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고 나면 코트라에서 적습니다. 또 그 사람들 별도로 또 그 설문합니다. 상담이 유익했나 유익했다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선택받기 위해서 왜냐면 공급자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툴이 딱 있어요.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왔다. 그 다음에 뭐 상담 만족했나 만족했다. 만족을 뭘 만족합니까? 뭐 내용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그 계약 상담 금액은 이제 얼마 정도를 예상했나? 그러면 또 최대한 적습니다. 그럼 그거 딱 좀 모아가지고 이번에 코트라 무슨 무역관에서 뭐 트레이드 미션 상담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한국의 중소기업 어떤 분야의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했다. 근데 이제 그게 잠정적인 어떤 계약 상담 금액은 억수로 많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되고 나면은 이제 또 뭐냐? 물론 이 동영상을 코트라 직원이 또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코트라가 많이 변했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뭡니까? 먹고 놀기에 바쁘죠, 그죠? 먹고 놀기에 바쁘다. 그럼 코트라 그때 당시에 코트라가 왜 있냐 이런 이제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시장 개척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코트라가 이제 한번 철퇴를 맞고 코트라 없애뿐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정신들을 다 차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그죠? 그럼 만약 그랬다가 누가 투수 한 방 넣었다가는 이제 완전히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없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안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사화 산업, 지사화. 그러면 뭐냐? 그다음에 뭐 내가 이제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고객을 좀 찾겠다. 그럼 코트라 직원한테 전화해. 베트남 그거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이유는 중소기업을 스포트하기 위함입니다. 해외 진출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많았잖아요. 말하면 이러면 그러면 뭐 알았어요. 그러고 산업통상부에다 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임무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해야 될 임무가 있죠. 월급 받고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안 하면 그거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사장은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죠. 왜냐면 오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해봐서 아는데요. 아까워요. 아깝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정비공장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공장에 넣어서 정비공장에서 몇십만 원 달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몇 개 걸쩍걸쩍거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돈을 달라 한다면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여러분 화나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너도 여러분들에게 페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코트라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월급을 받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선민의 의식 내세우고 나 코트라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지사정이고 그죠? 자기 임무를 해야죠. 자기 임무를 해야지. 그 자기 임무를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오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임무를 못하는 사람을 돈을 주는 거는 그거는 임무를 좀 못하지만은 임무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트라 직원을 110분 이용하라. 그러면 이제 코트라 직원이 그걸 딱 다 빼줍니다. 싹 다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고 또 이제 거기에는 이제 돈이 코트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급자족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 1년 동안 돈을 내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코트라가 여러분 회사의 지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마케팅도 해주고 직원도 채용해주고요. 물론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돈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무실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들의 임무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 책도 보면은 코트라 관장이 쓴 겁니다. 코트라 관장이 해외시장 실무조사론 코트라를 오랫동안 했던 물론 이분도 내가 이야기하던 시대를 또 겪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분 나빠 하신다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코트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코트라가 발전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발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계기로 삼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후배들을 위한 하나의 충원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책까지 내는 사람의 도리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 이 책의 내용이 나는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용 정보, 그 다음에 해외 인증 정보, 있죠. 예를 들어서 각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KS 이걸 획득하지 못하면 이 스탠다드 획득하지 못하면 수출 못하는 UL이라든지 그죠? 유럽이라든지 또는 에스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기계 분야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미국에 기계를 수출한다 하면요. 수출하기 전에 미국 어떤 미케아닉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협회가 있어요.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 서티피키트를 갖다가 해주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이 즉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관들이 이제 기계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에스미라는 것도 그건데요. 자기 나라에 이제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이 기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각국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민간기관의 어떤 인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에스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가스가 들어가는 압력기계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미국 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인정하는 스탬프를 받아와라. 확인증,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출하기 전에 그 에스미 기관에 이제 한국에 지사들이 있습니다. 가서
몇 날 며칠까지 우리가 그 미국에 수출할 기계에 그 스탬프를 받아야 되니까 와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또는 대부분 이제 그 아니면 자기네들이 또 랩이 있어요. 랩이라는 라보라토리. 자기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 그 물건을 가져가서 실험해가지고 통과하면은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죠? 와서 찍어주죠. 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각국이 어떠한 인정 제도가 있는지, 그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그냥 물건 만들어 수출하면 수입이 안 됩니다. 통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그다음 무역 통계 정보, 관세율 정보, 기타 해외 시장 관련 정보 내가 한번 쭉 이제 목차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법, 직접 조사 방법, 그 다음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이거는 해외 시장 정보, 아까 외부 기관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코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요. 또 각 우리나라에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자기가 진출하는 나라에 그 다음에 커머셜 챔버랍니다. 커머셜 챔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커머셜 챔버에 상공회의소에 가면 또 정보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지금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 정보를 얻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 현재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세컨더리, 그 공개 정보, 그 간접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보에 대한 거 있고, 이제 세무 항목별로 작성하는 방법, 이제 국가 정보 작성 요령이 있고, 상품 정보를 어떻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항목별로 상품 정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업 하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떠한 제품을 트레이딩 할 거다, 어떤 제품을 다룰 거다라는 거, 제품하고 그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한번 프랙티스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거래선 발굴 어떻게 하면 그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손님이 없는데 뭐 100분 만들어 놓으면 뭐하고, 손님이 없는데 번지르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고, 손님이 없는데 인재들을 뽑아 놓으면 뭐합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손님 찾는 겁니다. 손님 찾는 거. 손님을 찾아야 된다. 손님을 찾아야 된다. 손님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해외시장 거래선 발굴 요령, 거래선 정보의 중요성, 디렉토리 인터넷을 통한 발굴, 무역 전문기관, 사설 전문기관을 이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현지 직접 방문 및 행사에 참가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코트라의 관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코트라, 뭐 자기가 직접 사업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례들을 봤겠죠. 그리고 많은 어떤 전략적인 연구들을 했을 겁니다. 중소기업을 프로모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쓴 이러한 글들이 아주 현실과 가까워요. 현실과 가깝고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짜집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순수한 학자분들이 해외시장 조사, 해외시장 추진 이런 걸 한다면은 조금 이제 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조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면은 이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는 또 이론과 조금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론과 180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무적인 어프로치들을 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바이어 신용정보 파악.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이어 신용정보를 잘 모릅니다. 바이어 신용, 무턱대고 수출하고, 뭐 사겠다면 좋다 그러고, 팔겠다면 그러면 알겠다 하고 이러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바이어 신용정보를 사전에, 철저하게 그게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 사람들은 왜 하냐. 후진국 사람들은요, 그 교육을 선진국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을 얕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토대가 있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소위 하기에는 G12, G11, 지금은 G9,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세계 한 200국국 되는데 엄청난 랭킹이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겉멋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교육, 이렇게 내가 교육하는 것처럼, 야,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이것도 충분히 장사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이 축적됐다. 선진국의 주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후진국에서는 이렇게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갑니까? 선진국 지식을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위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상품의 질이나 이런 기술 면에서는 알지 몰라도요. 이런 이론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기 전에 철저하게 그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신용조사 먼저 합니다. 신용조사 할 수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외국 업체들은 자기들하고 거래를 하려면 스스로 신용조사, 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거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업체의 신용조사인 걸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역에서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사겠다 하면 무조건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용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조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냐,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 또 신용조사 한 것을 중요한 거는 다 영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사에 의뢰해서 하면은 우리나라 지사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제 그걸 갖다가 그거 한 곳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문서 작성을 요구한다. 설문서도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고객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서 조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에 참여하는 거죠. 해외 전시회는 어떻고, 해외 전시회는 또 어떻게 참석하는 게 좋으시고, 뭐 전시관은 어떻게 꾸미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는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전문 여행사를 통한 해외 전시회를 참관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갈 것인가, 그죠? 아니면 트레이드 미션을 통해서 갈 것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설명이죠.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트레이드 미션입니다, 그죠? 참석 요령,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죠. 연수를 하면, 이제, 연수할 때, 또, 코트라에 대한 걸 이 사람은 이제 많이 설명했네요. 코트라 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 무역협회 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 GSBS 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 무역연수원 활용 및 교육비 환급,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무역 서식을 갖다가 작성하는 요령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서큘러 레터, 이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인보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포마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퍼, 카운터 오퍼라든지 이런 것들, 무역 서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작성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런 것들까지 이제 요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진도를 나갈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그 다음에 그 해외 진출 실무를 갖다가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교재의 내용과 수업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